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지난해 여름 전국의 하천이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그 악취가 수돗물에도 남아 많은 국민이 힘겨워했는데요. 물고기뿐 아니라 물속에 사는 모든 수중 생물들을 죽게 만드는 녹조가 과연 인체에는 무해한지, 또 올여름 녹조는 예방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학을 맞아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아이들로 인해 난감한 부모님들 많으시죠? 오늘 생생수도권 리포터 현장 시간에는 서울에서 가깝고 아이들과 부모님이 모두 좋아하는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서울 국제만화 페스티벌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2부에는 인문학 콘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 더위가 시작되면서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조금 독특한 관점에서 우리 몸을 풀어간 책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책으로 보는 우리 몸의 신비 2부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방송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지난해 여름 전국이 녹조 현상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악취도 심각했지만 수많은 물고기와 수중생물들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죠. 이제 곧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텐데 벌써 낙동강 지역에서는 녹조 현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녹조가 발생하는 정확한 이유는 무엇이고 올해는 어떨지, 또 대비책은 없는지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한 해 녹조로 인해서 전국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난해 녹조 상황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작년에 여름 되기 전에 좀 가물었죠. 그러다가 네. 이제 비가 한번 오고 비가 오니까 이제 땅바닥에 서 있던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물다 보니까 그리고 녹초가 엄청 생겼는데 그 녹초들이 보면 녹초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 작년에 일어났던 게 우리가 금나는 게 남조류를 가장 염려를 해요. 예. 남조류나 우리가 시안 박테리아라고 하는데 아주 그 독성 물질을 내기 때문에 그 독성 물질이 발암 물질도 만들고요. 그리고 생물들에게 독성도 많이 미칩니다. 그렇군요. 그 녹조로 인해서 물고기는 물론이고 수중 생물들이 죽는다는 거는 결국 사람에게도 위험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녹조 중에서도 남조류를 제일 염려하는데 그것이 이제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은 뭐 다 처리를 다 한다는 건 사실 어렵고요. 그 거기 분비물들이 보면 이제 소독할 때 예를 들면 염소 소독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또 좀 더 독성이 더 강한 발암 물질로 이렇게 남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물고기들이 많이 죽은 이유는 녹초가 일어났을 때 죽은 것이 아니고 녹초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것들이 낮 죽으면 밑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바닥을 조사를 해봐도 강바닥에 뭐 썩은 냄새가 날 정도였거든요.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고요. 그것들이 이제 가을에 온도가 내려가면서 물 온도가 한 4도 되면 4도 되면 밀도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중에 한 4도 정도 이렇게 내려갈 때 되니까 아마 물이 뒤집힌 것 같아요. 물들이. 그러면서 밑에 썩은 거 올라오면서 금강하고 낙동강의 물고기들이 대량 떼죽음 했는데 아마 민간 단체에서 추산하기로는 아마 수십만 마리가 죽었을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녹조 현상이 대체 왜 생기는 건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녹조가 왜 생겨나면 우리가 물에 녹조가 생길 수 있는 영양소들 그게 대표적인 게 질소하고 인인데 질소하고 인을 우리가 하천에서는 환경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이제 교란이 일어나고
빨리 흐르면 이것들이 잘 생기질 않거든요. 예. 근데 호수를 만들고 나면 물이 잔잔하면 이제 이것들이 막 번성하는 겁니다. 아, 그게 소위 말하는 부영양화라는 거하고 관계가 있나요? 부영양화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예. 그래서 우리 말에도 보면 고유물이 썩는다는 게 예. 우리 고역이 되면 이제 녹조가 일어나고 녹조가 가라앉으면서 썩고 그리고 그게 계속 이래 축적이 되다 보니까 강바닥에, 예. 바닥에 그래서 이게 해 갈수록 자꾸 악화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녹조 한번 일어난 호수는 그게 치료하기가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녹조가 지난해만 있었던 현상은 아니군요. 녹조가 지난해만 있은 건 아니고 어쨌든 있긴 있었는데 예. 그전에는 어디 있었는가 하니까 낙동강 같으면 낙동강 하구뚝 막았죠. 예. 하구뚝 안에 또 영산강 같으면 영산강에 하구뚝 막은 거. 예. 거기에 있었는데 이번에 4대강 공사를 하면서 전부 다 댐을 모아가지고 물을 흐르지 않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낙동강 하구뚝에 있던 것이 그 위로 하만이고 합천이고 올라오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예. 그래서 그것들이 자꾸 이제 상류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예. 예. 금강에도 마찬가지. 하구뚝에 있던 게 이제 자꾸 위로 올라가고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녹조 현상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 올해는 보니까 작년보다 좀 일찍 시작됐습니다. 네. 낙동강에. 네. 한 2달 이른데. 그렇군요. 근데 지금 장마 기간 동안에 뭐 비도 들어오고 햇빛이 많이 없는데도 지금 막 생긴 걸 보니까 네. 갈수록 더 심해질 거로 보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사례로 봐도 그렇습니다. 예. 낙동강에도 하구뚝 맞고 나니까 녹조가 계속 심해져가지고 예. 4년째 할 수 없이 이제 수문도 좀 열고 밑바닥도 긁어내 그랬고요. 예. 시화호도 맞고 난데 3년째 되도록 예. 계속 더 악화돼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호수들이 보면 예. 녹조가 갈수록 자꾸 심해집니다. 예, 그렇군요. 굉장히 고치기 어렵습니다. 올해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물이 흐르면 좀 나아질 거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여름 장마가 유달리 길었기 때문에 좀 녹조 현상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장마 끝나고 나면 이제 예. 어떻게 되는가 문제거든요. 아,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지금 네. 장마 기간이 아니고 끝나고 난 뒤에 네. 8월 달이나 돼가지고 녹조가 확 일어났는데 네. 엄청 일어나도 보통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장마 끝나고 나면 햇빛이 내리쬐고 네. 하면 좀 심해질 거로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녹조 현상을 4대강 사업하고 묶어서 보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녹조 발생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저는 그게 확실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4대강 사업하면서 낙동강 같은 데 가보면 네. 물이 전혀 흐르지를 않습니다. 그렇군요. 상류가 어디고 하류가 어딘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보여 있는데 네. 지금 안동에서부터 바다까지 옛날에만 감으로도 한 20일이면 흘러가던 것이 지금 거의 6개월 가량 이렇게 머물러 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 말이 고유물이 썩는다는 그 말이 딱 그대로 네. 아닙니까? 그냥 예. 이건 낙동강 하구뚝을 막고 생겼던 그 녹조는 그 위에 자꾸 댐을 막으면 그 위로 또 확산되게 돼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4대강 때문에 된 게 틀림없고요. 예. 그거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천에서는 인이나 질소를 규제하지 않는데 예. 호수에 규제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정부에서는 녹조를 없애기 위해서 폴리염화 알루미늄이라는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약품을 사용하면 오히려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건 아닌지 하고 염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 정수 처리할 때는 보면 그게 물에 떠 있는 부유물들 가라앉기 위해서 그런 약품을 쓰고 네. 또 그거는 밑바닥에 가라앉으면 걷어내가지고 다시 이걸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강에다가 이거를 부으면 강에다가 밑바닥에 가라앉겠죠. 예. 근본적으로 우리가 처리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지. 예. 강이 만들어놓은 강에다가 이렇게 약 뿌린다는 것은 사실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그것들이 이제 보면 어디 우리가 별도 치우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하천 바닥에다 가라앉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작년에 우리 물고기 떼죽음 할 때도 그런 거를 이심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예. 이제 상수원 지수구역에 보면 물고기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 약을 뿌려가지고 녹초를 밑바닥에 가라앉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예. 들고요. 그러면 이제 썩으면서 막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폴리염화 알미늄이라 그랬는데 알미늄이라는 금속은 거기에 녹아 나오면
생물에 다 유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강에다 뿌리는 것은 강에 뭐 그냥 그 녹조 안 생기도록 해야지. 예. 해놔놓고 뭐 그걸 뿌려가지고 처리하고 이게 예. 임시적인 거지 뭐 그렇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가능하면은 녹조가 발생하기 전에 이거를 미리 예방하는 게 좋을 텐데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나라 강이라 그러는 것이 워낙에 녹조가 생길 수 있는 충분한 영양염료가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대양 사업을 하면서 이 녹조가 사대양 사업을 하면 오히려 녹조가 없어진다 이런 주장들을 한 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원래 눈치 본 사람들이죠. 예. 그러면서도 이제 녹조를 없애기 위해서 인을 90%를 제거한다 그랬습니다. 예. 실제로 돈을 들여가지고 처리장을 짓고 제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인 농도는 많이 낮아졌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90% 제거한다 그랬는데 90% 다 제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은 거의 절반 정도 농도가 낮아졌거든요. 그런데도 녹조가 엄청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물이 흐르지 않으면 이거는 녹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였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는 생생 리포터 현장입니다. 오늘은 진소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십니까? 네, 만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어릴 적 추억이 묻은 만화책부터 요즘 나오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애니메이션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바로 서울국제만화 페스티벌인데요. 개막식부터 거짓말처럼 비가 개면서 많은 분들이 행사장 찾아주셨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뭘 만들었어요? 뽀로로. 못생긴 뽀로로. 봐봐. 없어, 손이. 팔밖에 없어. 뽀로로 목을 감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보여.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맨날 만화를 통째로만 봤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걸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휴가 기간이라서 한번 와봤는데 마침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도 하더라고요. 애들하고 같이 좀 하루 즐기려고 왔어요. 서울 은천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한희주입니다. 제가 만화에 관심이 있고 만화를 재밌게 봐서 이번에 취재를 신청해봤어요. 제가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그닥 제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한국 애니메이션도 꽤 좋은 작품도 많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봤던 게 그 고영 화백이 하셨던 삼국지라든지 아니면 이도 화백, 임꺽정이라든지 하나 아쉬운 거는 제가 한국 만화보다 일본 만화를 많이 봤구나라는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예전에 그 아이들은 물론이고 부모님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네, 크게는 영화제, 전시회, 그리고 SPP라는 만화 전문 산업 마켓이 열리고 있고요. 각종 이벤트들까지 풍성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영화제는 명동 CGV에서 상시로 진행되고 전시회도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에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SPP라는 게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SPP는 서울 프로모션 플랜의 약자인데요. 국내 만화 애니메이션 업체와 해외 바이어 간 비즈니스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만화 산업 발전까지 함께 생각하는 행사인데요. 더 자세한 얘기를 손기환 집행위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시카프는 1995년에 제1회를 시작으로 횟수로는 17회 행사입니다. 국내 가장 오래되고 또 유일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의 또 만화 애니메이션의 어떤 문화와 산업을 좀 진흥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국제 교류를 통해서 한국의 만화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생긴 행사입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같이 하는 행사로서 아시아에서도 제일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행사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본에도 생기고 중국에도 생겼습니다. 기본적인 뭐 전시 행사와 영화제, 그다음에 산업 마켓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구성이 돼 있는 또 융합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죠. 외국에서도 이제 많이 오거든요. 특히 올해 이제 명동하고 남산에 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명동에 이제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행사도 구경을 하고 한국의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보고 가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 윤승훈 선생의 전시가 있어요. 맹꽁이 서당, 그다음에 여철 발명왕 뭐 이런 것을 테마로 해가지고 전시를 하거든요. 오시게 되면 아마 윤승훈 선생의 귀한 원고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 또 영화제를 또 빼놓을 수 없죠. 아마 한 300편 정도가 상영이 됩니다. 애니메이션 아주 우수한 작품들 그런 작품들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네, 휴가철 맞아서 가족 단위로 많이 가실 것 같은데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추억의 만화영화 감상실이 있는데요. 거기 가시면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애니메이션들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당시에 읽었던 손때 묻은 만화책들을 실제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실 만한 곳인데요. 저도 직접 가보니까 이 어릴 적 읽었던 만화책들을 봐서 오랜만에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또 하나 추천해드리는 곳은요. 다문화 부가트 체험이라는 곳입니다. 여러 나라의 동화책들을 직접 읽고 체험해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요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 책과 연결시켜 생각해본 것이 참 신선하군요. 구체적으로 뭘 하는 곳입니까?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화들은 유럽에서 온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전시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 출신 국가의 동화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을 아이들과 공유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독특한 동화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다문화 부가트 체험관의 진행요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다문화 동화 전시 부스에 있습니다. 주로 8개 국가 전래 동화를 한국어로 읽어주는 그 교재 교국 관련된 건데요. 도서는 다 원서인데요. 그 나라 전통 언어로 돼 있으면서 스마트펜으로 터치를 하면 이제 한국어로 읽어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 이주 여성이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15년 살면서 전혀 보지 못했던 건 다시 보니까 향수를 달랠 수 있다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것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많이 보던 게 지금도 이 동화와 관련된 용어는 많이 쓰고 있는데 다들 전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등용문이란 단어의 전래를 보면 지금 중국 동화인 리위텨롱문 영문을 뛰어넘은 잉어에서 온 건데 대부분 이 단어를 쓰고 있지만 전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다시 보니까 저희 이주 여성에게는 정서적인 지원도 되고 자녀한테도 이제 엄마는 이런 동화 읽었었어 하고 이런 교감되는 통로가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13년 뒤인 2020년도에는 새롭게 태어난 신생아 5명 중 1명은 다문화 아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이해하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남산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네,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10분 정도 걸으시면 되는데요. 주차장이 따로 마련이 돼 있지가 않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행사장까지 가는 경사가 조금 가파릅니다. 그래서 노약자분들이 걸어서 가시기엔 조금 힘드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들, 진행요원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 많은 홍보가 돼 있지 않으셔가지고 여기 행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애니메이션 센터가 원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행사가 진행 중인 거 모르신 경우가 많으셔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주차 공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차장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게 없으셔서 그게 제일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들이 많고요. 마땅히 주변에 주차할 공간도 없어서 기업 부스 관계자분들이나 관객분들도 그거 가장 많이 불편해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밖에서 이제 전시를 하는 거라서 아직 관객분들이 길도 잘 못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많이 헤매시고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올라오기도 좀 힘들었고요. 여기 위치 찾기도 힘들었어요. 여기 가깝기는 한데 근데 이게 경사가 너무 가빠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좀 어린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이번 행사는 언제까지 진행이 되죠? 네, 이번 주 일요일인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진서정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E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 SK텔레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꿉꿉한 날씨에 빨래 냄새나. 샤워를 해도 끈적거려. 이럴 땐 하루 10리터. 강력 제습은 기본. 여름이 지나면 공기청정기로 쓰는 케어스 청정 제습기 1년 내내. 제습기도 역시 케어스야.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E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 SK텔레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DMZ를 아시나요? DMZ는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성립된 군사적 비무장지대입니다. 정전 60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DMZ는 바람과 철새들이 쉬어가는 곳, 수많은 생명이 자유롭게 숨쉬는 곳이 됐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자연 생태 보고 DMZ. 이제 경기도가 DMZ에서 생명을 가꾸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DMZ 60년, 이제는 생명이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인순입니다. 저는 외국에 있는 딸과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 소식인 것 같아요. 신속한 뉴스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이제는 미국 LA에서도 100.3 HD2로 YTN 뉴스 FM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FM 94.5 YTN 뉴스 FM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건강에 관심 갖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독특한 관점에서 건강을 풀어낸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리의 인문학자 최준영 교수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형주 아나운서.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사상 최대인 9조 5,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57조 4,6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전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어난 110조 3,300억 원, 영업이익은 51% 증가한 18조 3,1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 인식을 지수화한 소비자 심리지수 CSI가 13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하면서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5로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 청담동 교차로에서 택시 2대가 추돌해 기사 59살 김모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해당 기사들과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서울 독산동 교차로에서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62살 전모 씨가 크게 다쳤고 버스 승객 35살 김모 씨 등 7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음악 콘서트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거리의 인문학자 최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뭐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 이런 데일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요즘 관심은 높아지는 데 비해서 뭐 열대야 때문에 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고 또 더위 때문에 식욕을 잃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를 좀 각별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좀 독특한 관점에서 우리 몸의 신비를 좀 풀어주는 그런 몇몇 책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만은 뜻밖의 건강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은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예, 우리가 건강에 대한 지식은 의외로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현혹되기도 하고요. 예. 또 그 미증이요 증명되지 않은 얘기들이 퍼져나가서 마치 그것이 정설인 것처럼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데 오히려 더 기여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뭐 정통한 학자들 혹은 의사들의 소견을 중심으로 건강에 대한 상식을 또는 지식을 넓혀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9년 연속 미국 최고 명의로 선정된 내과 의사죠. 마이클 로이젠과 영혼을 어루만지는 의사라고 불리는 메멧 오즈 박사가 공동으로 쓴 책인데요. 네. 이 책에서는 독특하게도 이제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의학에 대한 상식이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스스로가 한번 진단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일반인 중에서도 뭐 50개의 문항이 있는데 그중에 40개 이상 정도를 맞히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그런 분들은 거의 뭐 의사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대체로 뭐 대부분은 잘못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 이하밖에 맞히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가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또 인체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를 진단하면서 이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어떤 인체의 비밀에 대해서 이해를 높여가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가운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좀 들려주시죠. 예, 여름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맛 없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주식보다는 이제 주전부리라 그러죠. 왜 이렇게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과자류 같은 거를 식사로 대용으로 하고 또는 뭐 피자라든가 일단 뭐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식사 대용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과자류 같은 경우는 그 단맛을 그 설탕으로 내는 게 아니라 자연산 순 설탕으로 내는 게 아니라 액상과당이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단맛을 내게 되는데요. 이 액상과당이라는 게 치명적인 게 뭐냐면 그 포만감을 느낄 때 몸에서 분비되는 효소가 있어요. 렙틴이라고 하는 건데 일종의 이제 식욕 억제 효소라고도 하는 건데요. 이것의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액상과당이. 그래서 과자류라든가 이런 패스트푸드류를 많이 먹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배고픈지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고 뭐 곧바로 그것은 뭐 비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특히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그 탄수화물보다는 이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우리 식사 습관 자체가 탄수화물 위주로 되어 있죠. 사실은 보면은 과자, 빵, 햄버거, 피자 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뭐 주식으로 삼고 있는 쌀 같은 경우도 밥도 사실은 탄수화물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뇌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중독성이 굉장히 높은 음식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일이라든가 생선이라든가 닭가슴살 또는 계란 뭐 이런 등등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식욕을 되찾으면서도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액상과당, 탄수화물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좀 조심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반대 또 인체에 별반 해롭지 않은 것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인 편견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는 뭐 아침 방송에서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기생충이 있지 않습니까? 기생충은 굉장히 사람에게 해로운 것 이렇게 또는 말 자체가 기생한다. 우리 몸속에 기생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좀 갉아먹는 게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는데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기생충 박사로 알려져 있는 그 서민 교수에 의하면 기생충이 기껏 우리 몸에서 그 뺏어가는 영양분이라고 해봐야 밥 한 톨 정도에 불과한 양에 불과하고 그보다는 훨씬 더 순기능이 많다. 우리 몸에 유해한 어떤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그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 몸에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준호라는 젊은 연구자인데요. 기생충 우리들의 오래된 동반자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두 책 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그 생명체가 바로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든 생명체에는 한 가지 종류 이상의 기생충이 반드시 들어있게 마련이고 또 그 기생충 속에 또 기생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미 기생충과 더불어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에 좋지 않은 것은 그것 좋지 않다는 걸 모르고 자꾸 섭취를 하면서 실제로는 몸에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보편적인 생물이라고 하는 기생충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셨지만 아침 시간에 기생충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만은 이 기생 또는 공생의 원리를 이해하게 한다는 말이 재밌군요. 예, 그렇습니다. 19세기 진화론의 화두는 자연선택설 그리고 이제 적자생존이었죠.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게 이제 화두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21세기인 현재 진화론의 화두는 공진화입니다. 코에볼루션이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같이 진화한다는 거예요. 상호 연관된 생물 집단이 서로 경쟁도 하고 협력을 하면서 함께 진화하는 현상을 공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식물들이 1년 내내 고생을 해서 이제 생식기를 키우면, 꽃을 키우면 동물들이 와서 따먹지 않습니까? 열매나 생식기를. 그걸 보면서 식물들이 화가 나는데 식물들은 위치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동물들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에 독성 물질을 생성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생식기라고 할 수 있는 열매나 꽃을 따먹으면은 동물들이 이제 죽거나 또는 생식 기능이 저하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동물들의.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존율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근데 동물들은 또 어떻게 또 진화하냐면 그 식물 속에 있는 독성 물질에 대한 내성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도 죽거나 다치지 않는, 생식 기능이 저하되지 않는 이런 물질을 스스로 분비해내서 또 그러한 환경을 이겨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식물과 동물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가 서로의 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공진화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공생, 공진화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코너가 인문학 콘서트라는 점을 새삼 인식하게 됩니다. 인문학의 관심이 바로 더불어 사는 삶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인문학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만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인간, 사람 사이의 존재,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에 따라서 사람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찮게 보이는 기생충일망정 또는 하찮게 보이는 어떤 그 영양소나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고 잘 파악을 한다면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사는 삶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기생충, 오래된 우리들의 동반자, 또 서민 교수의 서민의 기생충 열전 이런 책들을 통해서 기생충에 대한 새로운 발견도 하는 것도 한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서민 교수는 대표적인 기생충 학자신데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신문은 물론 TV에서도 활약을 하신다고요. 예, 혹자는 그 생긴 모습이 혹시 기생충을 닮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생충 박사다 이런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일간지에 이제 칼럼을 연재하면서 그 굉장히 뛰어난 유머 감각으로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필진이었고요. 요즘은 등등 공중파를 비롯한 등등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특유의 유머 감각, 그 다음에 어떤 기생충 박사로서의 기생충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을, 지식들을 전달해 주는데 아주 열정을 쏟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예. 그 오늘 소개해 주신 그 기생충 오래된 우리들의 동반자 그리고 서민의 기생충 열전 이게 신간은 아니죠? 그 기생충 열전은 신간입니다. 최신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오래된 동반자 기생충 이것은 나온 지가 1, 2년 정도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신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인문학 콘서트 거리의 인문학자 최준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투데이 컬처칩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삶을 바라봅니다. 삶에 의욕이 없던 사람도 죽음을 목전에 바라보게 되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삶을 보다 매혹적이게 만드는 죽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이 죽음을 왕의 입장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왕은 모든 사람 위에서 군림하며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요. 타인의 죽음에서 배우는 삶의 성찰.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느냐를 넘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극. 왕은 죽어가다.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조금 전에 공진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진화의 개념을 좀 더 풀어주시겠습니까? 예, 어찌 보면 적대적 관계인 것 같고 경쟁적 관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가 서로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대표적인 식물과 동물의 예를 들었었고요. 근데 인간들끼리도 마찬가지고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공진화하고 좀 유사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독특한 개념으로서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한양대 임지연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의 저작 중에 보면 적대적 공범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이론이기도 한데요. 이를테면 한국의 군사정권과 김일성,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서로 적대적 공범자였다. 김일성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사정권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고 그 명분이 됐던 거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군부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독재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오사마 빈 라덴이 서로 적대적 관계였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선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준 것은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의 동영상이었다. 그러니까 적대적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은 뭐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은 얘기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적대적이거나 경쟁적이라고 해서 그들이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해서 순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물들, 모든 생명들이 서로 간에 어떤 형태로든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에게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전에 뭐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선생님 그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너무 박 대통령이 그 압박을 주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더 클 수 있는. 맞습니다. 동정 여론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무슨 디스토피아 소설 한 권을 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 책은 조금 나온 지가 된 책인데요. 아주 유명한 소설, 미국의 소설가 마이클 클라이튼의 소설 중에 먹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레이라고 이제 원제는 돼 있는데요. 공진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무시무시한 어떤 그 상황을 그려내면서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인체에서 어떤 그 순기능을 발휘한다면 기생충이 아닌 그 나노 수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노 입자들이 모여서 나노 수험을 이루게 되는데 그 연구실에서 그 유출된 나노 수험이 인체로 들어가서 그들끼리 이제 창발하면서 인머전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자기들끼리 스스로 진화를 해나가면서 결국 우리의 생명을 ഘar가먹는 현실. 단순히 한 사람의 인체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이 나노 수험 덩어리들에 의해서 정복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가 곧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나노과학 하면 굉장히 뭐 장밋빛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고 굉장히 첨단 산업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어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산업들 속에서도 위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 그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소설이었습니다. 이게 뭐 소설인 만큼 나노 수험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데 연구소에서 이제 불의의 사고로 유출된 그 나노 입자들이 스스로 모여서 창발 기능을 발휘하면서 인간들이 하는 행위를 그 지적 활동을 통해서 학습을 해나가는 거예요. 학습을 해나가면서 스스로가 인간들의 행위를 모방해 나가기 시작하고 그 모방하는 속에서도 좋은 것을 모방하면 좋은데 인간들의 그 투쟁, 싸움, 갈등 뭐 이런 것들 안 좋은 것들을 학습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걸 배우기가 더 쉽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도 쉽게 받아들이고 뭐 언어도 사실 외국어 습득할 때 보면은 그 점잖은 언어보다는 욕 이런 것들을 더 빨리 더 흡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소설이기 때문에 나노수험이라는 가상의 어떤 그런 입자들의 모임들을 설정해 놓고 그것들이 인류를 따라가면서 결국은 디스토피아의 세계를 그리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노 수험과 관련한 소설을 쓸 정도면은 무슨 과학적인 상식 이런 것도 좀 풍부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클 클라이튼은 뭐 주라기 공원이 대표작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알려져 있는 작품 중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미래 가공 상상의 세계이지만 그것이 아주 그
리얼리티가 살아있다 할까요? 아주 네. 과학적 근거들에 어떤 입각한 그런 가상세계를 그리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 뭐 예. 충분히 갖지 못하면 뭐 쓸 수 없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소설가도 이제는 뭐 상상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과학도 알아야 되고 네. 무엇보다도 인문학적 기반이 탄탄해야만 공감할 수 있는 소설, 보편적인 소재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쥐라기 공원을 쓸 정도라면은 생물학적인 지식도 아주 풍부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과학의 전 분야에 뭐 능통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정평이 나 있죠. 예. 그렇군요. 그 나노과학의 그 장밋빛 미래만 들어봤는데 또 위험성도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 아까 이제 화두가 오늘 그 방송의 화두 공진화였는데요. 공진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그 예측하지 못하는 물질들 혹은 사물들이 서로 간에 그 순기능을 발휘해서 서로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그 유토피아적 어떤 그 발전상을 모델을 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기생충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클라이튼의 소설을 통해서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요소들이 생명체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배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상대를 인정하는 그런 습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서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나노소음들이 했던 행태들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이런 습성들을 가지고 상대를 대했을 경우에는 마치 기생충이 우리 몸속에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것처럼 또는 동물과 식물들이 서로 다투면서 멸종의 위기로 치닫는 것처럼 이렇게 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세계가 바로 디스토피아일 것이고요. 클라이튼의 소설은 그것을 경고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기생충에 관한 책하고 또 이런 디스토피아에 관한 과학적인 책을 많이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런 책에 또 좋지만은 지금 휴가 떠나는 분들한테 좀 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소개시켜 하신다면 어떤 책을 권하고 싶습니까? 마침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하고 또 다른 게 올 여름 출판가는 그야말로 대형 작가들의 각축의 장이다라고 할 정도로요. 워낙 큰 작가들의 대형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로 대표해서 우리나라의 정유정이라는 작가가 28이라는 소설을 냈고요. 또 조정래 작가가 또 작품을 내고 있고요. 기타 등등 많은 김영하 작가 등 많은 소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소설의 재미 흠뻑 빠져보는 여름도 좋겠지만 가볍게 읽은 책으로는 외람되지만 제가 한 2주 전에 낸 제 책이 있어요. 그렇군요. 어제 쓴 글이 부끄러워 오늘도 쓴다라는 독특한 제목을 가진 책인데요. 알겠습니다.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거리의 인문학자 최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E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 SK텔레콤.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괜찮다. 올리브 오일 묻은 명품 니트 괜찮다. 6가지 모션과 세방향 물살로 세탁하는 트롬이니까 LG트롬 식스모션 터보샷.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U+ LTE는 오늘부터 100% LTE가 아니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3G 없는 100% LTE, U+ LTE. LTE 지원 단말 기준, 통화는 80만 기준.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E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 SK텔레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마칩니다.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김동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